미국한테 협상을 하려는 과정에서 퇴짜를 한 2번 정도 맞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음. 뭐 자기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는 지금 만나봤자 뭐 자기가 해줄 말도 없을 거고 원치 않으니까 일종의 압박술. 저는 사실은 가장 그 상호 관세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관세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동차. 그거 외에도 우리 철강, 알루미늄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을 했죠. 네. 적어도 4년 내내 이런 관세 문제, 경제의 질서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오는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데드라인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압박을 끝까지 가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각 시나리오와 주요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또 앞으로의 향배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8월 1일이 데드라인으로 일단은 정해졌고, 글쎄요. 또 말이 바뀌어서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걸로 가정을 했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관전 총평부터 잠깐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위험 부담을 갖고 말씀드리면 첫 말씀이 연장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미국 언론을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에 관해서 말을 바꾼 게 25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스캇 베센트 장관이 지난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퀄리티다, 질이 중요하다, 시간보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8월 1일 원래 예정대로 관세는 부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결판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방금 전까지의 전해진 소식을 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네. 물론 뭐 협상이라는 게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하게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몇 가지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거는 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 해서 12개국을 그 트럼프가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부에서 그중에 6개국이 타결이 됐죠. 아마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국과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대 대미 무역 흑자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들이 사실은 가장 주요 타겟이 되고 있고 네. 그 중에 현재까지 체결이 되지 않은 국가를 골라내 보니까 중국, 한국,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네. 근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그건 완전히 다른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또 90일 연장까지 그것도 감정적으로 뭐 합의를 봤다고 하고. 트럼프가 또 최종 결정을 한다 했으니까 예. 아마 또 트럼프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연장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네. 일단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캐나다 멕시코인데 캐나다 멕시코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USMCA 맞아요. 무역 협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예외 품목은 여전히 그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거고 또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같이 상호 관세를 같이 때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한국은 그런 모든 국가 차별화되게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핵심 그런 그 협상 대상국 중에 안 된 유일한 국가다라는 것도 우리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일본과 유럽의 스탠스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들 나라의 결과와 이제 우리의 결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것도 한번 차차 여쭤보도록 하겠고 일단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다시 한번 최선의 최종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그리고 15% 얘기를 할 텐데 미국에는 4배를 더 요구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유럽이 우리에겐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는 일본과 유럽이 미국 시장을 두고 우리랑 경쟁을 하는 그런 네.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관세가 얼마만큼 부과되느냐는 우리
에서 판매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게 결국 그렇죠.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가격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시작점에서 네네. 한마디만 비판하면 저는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가장 큰 부분,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면 거기선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미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가 간의 조약입니다. 양국에 예. 그 의해서 비준이 된 거예요. 그렇던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금 관세 표현이 좋아서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 표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일방 관세죠. 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관세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오늘 한 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서 멈추고요. 또 하나 특징이 트럼프 1기와 2기를 경험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뭐만 하면 뭐 저를 비롯해서 연구자들은 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는 미국이 그간 1945년부터 만들어 온 국제 질서를 다 해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썼는데 네. 트럼프 2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해, 우리가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 얼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나토의 사무총장 네덜란드의 총리를 오래 했던 그 유럽의 그 콧대 높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대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까지 네. 얘기하는 거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하는 것도 봤죠. 뭐 일본은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양해 구하실 것까지도 없는 게 FTA도 그렇고 우리 뒤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치면 방위비 분담금도 그렇습니다. 이미 협상 다 끝난 건데 갑자기 다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일기였다면 아우 그 사람 왜 그런데요? 하면서 한 시간 보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냥 대응의 영역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대응은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요구하고 어디까지를 내줄 것인가 그 그림도 사실 지금은 좀 희미합니다. 네. 어느 정도 선이 모두에게 적당한 중간점일까에 대해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구조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네. 트럼프의 관세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네 가지가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네 가지가 보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시장 개방이죠. 뭐 당연히 관세를 통해서 그건 가장 직접적인 거고 두 번째는 관세를 통해서 대미 투자를 네. 유도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라라는 네. 거고요. 마지막은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안보 이해에 부합해라. 네. 그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나누면 그래도 현재까지 트럼프가 어떤 것을 했고 특히 일본과 유럽과의 그런 관세 협정에서 어떤 합의에서 어떤 모습이 있고 거기에 한국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8월 1일 날 저는 결코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설사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베센트 장관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트럼프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계속 앞으로 이행 과정이나 또 특히 안보적인 이해에 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세의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베센트가 얘기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적대국, 중립국, 우호국으로 관세 구간을 나누겠다 얘기를 네. 하고요. 그것은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구간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4년 내내 이런 관세 문제, 경제의 질서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오는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주요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 전에 문득 시장 개방이나 대미 투자는 지금 거의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그러면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게 앞서 잠깐 뭐 다들 아시지만 그래 또 정리가 필요하다고 네. 이게 워낙 복잡해서 말이 계속 바뀌니까 아까 말씀 나눈 일본과 유럽 수준을 우리는 맞추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죠. 네.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수준은 상호 관세 15%니까 우리도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네. 이것도 트럼프가 참 말을 많이 여러 번 바뀌어서 또 가장 최근에 얘기한 거 보면은 최소 15에서 20%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황당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많은 대미 투자를 하는데 15%가 최저고 20%다. 그럼 우리가 왜 투자를 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트럼프가 얘기한 건 최소 15에서 50%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가장 그 상호 관세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관세가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동차, 그거 외에도 우리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혹시 뭐 얘기가 나오는 의약품이라든지 또 반도체에서도 품목별 관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15%인데 사실은 그쪽은 FTA가 없으니까 2.5% 기본 관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거기에 12.5%.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가 12.5%여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과 그전 수준으로 같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유럽 연합도 12.5%, 그러니까 15%인데 거기도 2.5%.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동차는 12.5%로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한 15%로만 자동차가 결론이 나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는 얘기하던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용 가능합니까? 그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워낙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유럽 차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럽 차는 아니 유럽 차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뭐 제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겠죠. 현대 제네시스 같은 게 그 유럽의 머세데스 E350이랑 서로 경쟁을 하는데 네. 그 2.5% 차가 가격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력 상품인 그 현대차 같은 현대 기아차도 2.5%면은 그 가격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단돈 몇백 달러 차이라도 비교하고 다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 그것도 차이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께 나오는 것이 이제 철강 쪽인데 철강 관세는 이걸 좀 애매합니다.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흡수하는 철강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대미 수출의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치면 4%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일본이 이걸 안 건드렸죠. 일본은 그냥 50% 그대로 둔 거.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네네. 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하고 그리고 대미 철강 수출도 우리만큼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유럽은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강 50%인데 이거 자기네는 쿼타로 일부 쿼타로 이건 따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도 우리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다뤄야 할 문제다. 근데 풍력별 관세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일본이 이 자동차 풍력별 관세를 낮춘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풍력별 관세 자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번 이제 트럼프의 말에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상호 관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풍력별 관세가 이렇게 낮고 그게 자동차니까 우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내주고 어느 정도를 획득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궁금한 점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 듣다 보니까 이제 일본 얘기를 하다 보면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에 대한 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게 왔을 때 일본은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했었는데 15%는 자랑할 만한데 5,500억 달러 투자한다는 건 너무 크지 않나? 근데 또 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5,500억 달러의 그 질하고 일본이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FTA를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는데 시간 엄청 걸렸고 FTA를 그 합의를 한 이후에도 뭐 15개 항목인가에 대해서 추가 협상이 있었고 네. 그 외에도 몇 차례 후속 협상이 있었잖아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근데 이거를 단순히 며칠 뭐 90일 그러니까 뭐 몇 달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거를 5,500억 달러를 양쪽에서 합의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했는데 보통 이런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분쟁이 있으면 분쟁 조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면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걸 다 뺐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냥 빨간펜 선생님처럼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에도 뭐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양측에 중재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고 미국이 하면 하라는 대로 해라. 방금 그 5,500억 투자도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사이닝 보너스라고
그러니까 전액 투자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투자할지를 언제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게 90%는 갖고 온다라고 미국 주도의 투자라고 분명히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근데 일본 측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민간 기업이 미국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금융기관의 출자, 대출 그리고 여기에 대출 보증까지. 그래서 실제는 550억 달러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에서 대출이 일으키고 보증하면 돈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전체적으로 수익 배분도 출자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근데 저는 일본의 말이 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90%를 일방적으로 가져갑니까? 그렇죠. 출자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좁혀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이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할하는 투자 펀드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은 일본은 정부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라고 여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해놓고 미국이 이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분기별로 일본이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한다면 관세 25% 다시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뭐 이거 언론에서 다 한 겁니다. 미국 언론에서 더 황당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든다. 그러면 일본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내고 이것을 어디다 쓸지 미국이 결정을 하고 이익은 90% 미국이 가져간다.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그게 명백하게 이 투자를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550억 달러도 굉장히 큰 돈이고 일본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해석을 아까 말씀드린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런 해석을 몰아붙일 가능성은 있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바로 한국한테 바로 와닿는 거죠.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유럽은 굉장히 다릅니다. 유럽은 사실은 저는 유럽의 이것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유럽이 더 많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좀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은 1년에 지금 대미 투자가 1,600억 달러 정도 되고 일본은 770억 달러 정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2배를 그러니까 트럼프 기간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유럽은 연간 하던 식으로 하면 됩니다. 1,600억 달러 이건 실제 투자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걸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럽이 가장 강조한 게 이제 LNG 에너지 사겠다. 예.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요즘 유럽을 하는 걸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유럽이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LNG 값이 20에서 30% 싸죠 중동산보다. 근데 문제는 LNG를 그 운반 수단이 없습니다. 네. LNG 선도 없고 항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는 아무리 미국이 뭐 트럼프 기간 내에 열심히 하더라도 유럽 연합이 약속한 거에 10%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유럽 연합은 손해 볼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러시아의 뭐 천연가스 더 이상 수입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니까 네. 훨씬 싼 미국 거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그들에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출해라. 우리는 사겠다. 근데 니네가 못 파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럽은 굉장히 다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린 게 나토에서 네. 지난번에 트럼프가 갔지 않습니까?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5%의 결국은 국방비, 네. 총생산 GDP의 5%로 증액을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2035년까지고요. 그 중에 3.5%는 직접적인 국방비, 우리가 흔히 네, 아는 1.5%는 간접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각국이 자신들이 어떻게 이행할지 이행 계획을 내오고 그걸 평가하는 해가 2029년입니다. 2029년은 트럼프가 끝나는 해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방법이구나 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유럽에 이것도 보면은 아 이게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거의 윈윈이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GDP 5% 숫자 받아냈으니까 유유히 돌아갔던 거고 네. 유럽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 현실 부분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 과정도 굳이 일본과 비교를 하자면 스탠스 자체가 유럽이 좀 더 고자세로 가기도 했었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 김팀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 트럼프와 협상을 할 때는 상징적인 숫자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해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국내
가서 그쵸. 내가 승리했다. 맞아요. 이거 5%하고 얼마나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일기 때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 박혀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을 포함해서 방위비 문제, 국방비 문제는 머릿속에 가장 강력히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선 기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숫자로 맞춰주면서 실제 이행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명분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도 그래서 사실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미 투자 규모나 그런 방향성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실제로 지금 뭐 이재용 회장부터 해서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도 다 지금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서포트를 하려고 총 출동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나 방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6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대미 투자의 규모를 우리는 뭐 어휴. 2천억 원, 2천억도 엄청 큰 돈인데 예. 어쨌든 그 정도 미만인데 들리는 말이 하면 4천억 달러 이사 아마도 이제 베센트가 마음에 안 들었다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러티닉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정도로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우리로선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일본이 대미 투자를 하면서 5개 분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분야인데요. 그게 네. 뭐냐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트럼프는 카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앉혀놓고 당신은 카드 없어. 그래서 결국 쫓아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카드가 있죠. 있네요. 예, 있죠. 네. 말씀 안 드려도 너무 확실한 이거는 일본과도 차별화되는 우리의 카드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메가를 메스가라고 얘기해갖고 네. 시빌딩을 집어넣어서 조선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효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협상을 할 때는 트럼프 뇌리에 박혀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전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당선된 이후에 전화를 해서 조선업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선업은 더 큰 틀에서 중국과의 안보 이해를 놓고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앞으로도 조선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제가 걱정이 트럼프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는 숫자로 보여주기가 애매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상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진 이 형태를 조선업을 건설해주고 조선업을 거기서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기술 협력을 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그걸 숫자로 내기에는 물론 우리 하나하나에서 그만큼 출자를 하고 조선소, 필리 조선소 다 망가진 걸 사긴 했는데 그 액수가 일본이 말하는 5,500억 달러의 액수로는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이제 그게 우리로서는 가장 큰 현재로서는 고민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유럽 쪽이 방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 편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실리를 각자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그렇게 서로의 실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서 임기 이후에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번에 협상은 사실은 양쪽이 협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5대5를 맞추는 게 협상의 목표잖아요. 근데 원하는 바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게 전혀 아니죠. 그쵸. 이거는 우리는 0으로 시작했는데 FTA 예.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FTA 0인데 그 0에서 마이너스로 25까지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0에 가깝게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손해 보고 있는 것을 얼만큼 덜 손해 보느냐. 0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협상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트럼프가 100년 만년 하는 건 아니니까 4년 이후에도 중장기로 생각해서 우리가 실질 투자를 해서 우리의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오늘 뭐 이 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쪽으로 빠질 것 같아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선업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존슨 액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조선업체를 활용해서 MRO 선박수리 유지 보수를 하는 건데 그것도 매우 제한되고 트럼프 쪽에서 원하는 건 결국 우리가 조선업에 왕창 투자를 해서
미국 내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그렇죠. 미국 사람들 다 거기에 그 고용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의 부흥에 거기에 기여를 해라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대로 10%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트럼프의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종적인 귀결로 된 것은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이 계속 그려온 것이고요.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미국의 중산층이 사실은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졸 이하의 중산층이라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로 이 제조업에 종사를 했는데 미국의 제조업들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매우 무너졌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쨌든 정치의 기반은 그들이 여전히 다수니까 네. 그들이 필요한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야 그들의 기본적인 삶이 나아지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중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 팀장님 보시기에 미국의 제조업이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그게 문제죠, 사실.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이 기업 문화, 미국의 노동 환경이라는 게 제조업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치 않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다 돌려야 되는데 네. 미국은 절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자동차를 자꾸만 한국이나 일본, 유럽 보고 팔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걱정은 안 돼요. 그냥 다 열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어차피 여기서 안 삽니다. 테슬라 뭐 정도 사는 거고 미국 차는 일단 크기도 크고 특히 픽업 트럭 계속 얘기하는데 그 우리 공도에서 다닐 만한 픽업 트럭은 몇 대 안 돼요. 네. 나머지는 거의 차선 하나 반 먹고요. 아파트에 되면 욕 먹습니다. 2개씩 들어가고 기름 엄청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연비 되게 민감하잖아요. 비싸죠. 네. 맞습니다. 그 일본은 더 심하죠. 일본은 제가 숫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거의 30에서 40%가 경차잖아요. 그럼 도로가 더 좁고 거기는 주차 공간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 열어도 어차피 미국 차는 안 팔려요. 그게 미국 제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여전히 제일 잘 사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3배, 8만 6천 불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전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부와 금융산업의 월스트리트이 미국을 끌어가고 저는 앞으로도 한 세대 이상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고 잘 사는 국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공급망을 재편해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근데 미국의 고민은 그러기에는 자신들의 재정 적자가 너무 커졌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고 있는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가는 수준이면 이거는 우리가 패권 이론에서 이렇게 되면 패권국의 지위에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초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을 결국은 동맹국가 우호국 자신들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국가들의 표현이 거칩니다만 팔을 비틀어서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동맹국가 우호국이 미국을 착취했다라는 게 미국의 트럼프의 마가 그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하고만 살았어를 계속 주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면서 트럼프가 사실 힘을 얻었던 거기도 한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제조업이 될 것 같냐고 했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그 답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어디 외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관세나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과 관련해서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칼럼과 함께 그림을 하나 했는데 그 큰 공장에서 엄청 좁게 제조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인 거예요. 허름하게 옷 입고 이게 현실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라는 걸 좀 풍자했던 그 그림이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실제로 국민들의 지금 상황들에도 좀 괴리가 있고 말씀해 주신 한번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제조업이 되려면 일단 인건비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우리 세 배나 되는 데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이제 그 불법 이민자 그런 네. 표현을 요즘 안 씁니다만 어쨌든 불법 이민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그들을 다 그것도 안 내쫓겠다라는 좋아하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조업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돈이 안 맞는 거다라고 그쵸. 생각이 되고 그래서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제조업을 하는데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하겠다. 그거는 기술적인
그 브레이크트루를 통해서 돌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것 제가 트럼프의 정책을 마지막으로 정말 비판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공감 갑니다. 네. 10분 단위로 비판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지났는데 3번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어떤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 시장 개방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쌀이랑 소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이슈가 예전에도 있었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이게 정치적인 여론 형성으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미국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생각보다 미국과 저도 올해 뭐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잘합니다. 쌀 시장 우리가 양보 못한다는 걸 미국이 알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뭐 이미 많이 국내 언론에도 나왔는데 뭐 미국과 한국과 일본 둘 다 연간 고종,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연간 77만 톤, 우리가 40만 8천 톤, 40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별 할당량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몰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국가별 할당량 5개 국가 할당량이 있고 WTO에서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려면 5개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팔 수 있는 걸 줄인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미국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쌀 시장에 개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걸 선택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 할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다른 쪽 양보를 얻어내겠다. 이제 그런 그 협상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소고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물론 국내 합의가 있고 우리 뭐 한우 농가들의 뭐 어려움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만 30개월 원령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가 현재로서는 한국과 2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SNS에 써버렸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죠. 네. 근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뭐 적성국이니까 그렇고 한국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한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돼서 드디어 모든 무역 장벽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특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산업 포함해서 대부분 시골이고 공화당 지지층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겐 중요한 유권자층들이죠. 이거를 상징성으로 해서 자신이 드디어 다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 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카드들이나 또 미국에서 요청하는 그 규모를 봤을 때 그냥 막연한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경쟁력 안에서 그 여력이 될까? 라는 걱정들도 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패키지 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제 모든 결론의 질문은 이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 보관은 뭐가 있나 재현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씩 봤습니다. 시장을 열고 대미 투자 얘기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물품 구매와 그 다음에 연계된 부분이 방위비 분담을 비롯해서 그 부분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유럽과 또 일본과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일본과 유럽은 아주 명백하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사실은 중국 견제죠. 거기에 네. 동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 이미 EU는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지난번 이번까지 4번 그러니까 나토 서밋이라고 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 4군데 IP4라고 불리는 그 국가까지 모아서 계속했죠. 물론 이번에는 IP4가 제대로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작동을 안 했고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덜 강조를 합니다만 유럽의 국가가 트럼프와 이런 관세나 경제 문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중국 위협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세금을 관세를 굉장히 높이 때리고 있잖아요. 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에 아베 신조 때 만들어진 개념을 미국이 받아 쓴 걸 정도이기 때문에 네. 동조가 됐다. 근데 한국 정부는 아직 그런 게 확인이 되질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미 일부 언론에 한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근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과 참모들이 생각하는 것, 참모라고 하면 국무부 국방부를 얘기하는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최대 위협이고 이것은 정말 중국을 확실히 눌러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것이라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한 번도 군사적 개입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대만에 신고하면 관세를 매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트럼프를 제외하면 마크 로비오로 대표되는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표현이 거칩니다만 뭐 별 생각은 없는 것 같은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국방장관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베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 러트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트럼프와의 관세를 쭉 하는 최종적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물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협상을 보니까 이 협상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러트닉과 그리어랑 만나서 가장 기본적인 좀 얘기를 하고 예. 그것이 진전이 되면은 베센트가 일종의 키맨 역할을 하더라고요. 베센트의 말이 그나마 정리돼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 중에 가장 그래도 자신의 이 트럼프의 굉장히 혼란한 이 관세 정책과 경제 정책을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설명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베센트를 통과하면 그 베센트 때 이제 국무장관 마크 로비오는 요즘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국무장관까지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온 트럼프 앞에서 서명하는 그 트럼프 앞에 트럼프가 직접 그 타국의 장관들 앉혀놓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그 모든 사람들 트럼프를 제외한 사람들은 중국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한테 그것을 계속 물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미 물어오겠죠. 이제 그 과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쉽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저 그거 그 협상의 단계 말씀하시니까 지금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긴 한데 제가 너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아 얘네 너무 대놓고 신경전을 벌이는구나라고 했던 사안이 있어서 그거 좀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미국한테 협상을 하려는 과정에서 퇴짜를 한 2번 정도 맞았지 않습니까? 백악관까지 초대했다가 한번 퇴짜 맞고 인천공항에서도 한번 되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석 그러니까 정상적인 두 나라 간의 협상이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리한 거고 근데 이해는 갑니다. 트럼프 행정부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뉴스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우리 김영란 팀장께서 저보고 10분마다 한 번씩은 비판할 수 있다고 얘기를 시간 됐네요. 이제 네 40분 됐으니까 한 번 더 채워졌습니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프로토콜, 관례, 규범 그리고 그런 식의 의전이 모든 겁니다. 네. 외교가 시작이 된 게 그런 게 안 맞아서 전쟁이 나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서 서로 예의를 지키자라는 게 외교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네. 전혀 안 맞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일종의 뉴 노말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아까 말씀드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앉혀놓고 이건 전 세계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트럼프와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거기에도 베센트랑 다 앉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헤그세스까지 하면서 당신은 카드가 없어. 그리고 타국의 정상을 내쫓았어요. 막 복장 지적하고. 네, 막. 그러면서 그냥 보낸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이 정도면은 전에 외교가 처음 시작된 유럽의 그 전례를 따지면 전쟁이 날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뉴 노말이 됐다. 네. 명백하게 이것은 외교적인 원칙을 훼손한 것은 맞는데 그건 거기까지고요. 네. 과연 왜 그랬을까? 정말 그러고 싶어 그냥 뭐 규칙 지금 놓고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베센트한테 퇴짜를 맞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총리 가려다가 갑자기 한 게 베센트는 아까 그 과정에서 사실 앞에 이게 뭐 러트닉이라 그리어랑도 협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센트는 일단 그거부터 되고 그 다음에 단계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 만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뭐 자기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는 지금 만나봤자 뭐 자기가 해줄 말도 없을 거고 원치 않으니까 일종의 압박술 그런 거로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스탠스에서 미국은 계속 이제 안보와 경제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빅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안보가 이렇게 들어서면 사실 동맹국 간의 협상이라고 보기에 좀 서운할 정도로 안보 쪽으로도 너무 압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이나
안보 측면에서 바라는 점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안보에 가장 바라는 건 중국 견제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경제와 안보가 이미 확실히 연계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당연히 연계를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국가 우호국에게 확실하게 우위를 잡고 있는 경제와 안보 두 가지 의제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치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 협상을 뭐 쫓아다니면서까지 스코틀랜드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미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미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콧대 높은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그럼 미국이 확실히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의 협상력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안보죠. 미국이 이른바 조약 동맹, 한미 같이 상호 방위 조약, 이건 나토의 32개국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조약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50개국이 넘습니다. 이들에게는 1차적인 방위 공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예. 한국도 핵이 없으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 핵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확실한 협상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카드를 같이 흔드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처음에 얘기할 때 원스톱 쇼핑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괄타결 두 개를 한꺼번에 흔들겠다. 그렇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방위비와 경제기 관세는 분리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분리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번에 나토에 그 협상을 하면서 5% 증액을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간 국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스페인과 슬로바키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여 동안에 나토의 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들 당신 어느 나라에 왔냐? 스페인 기자가 2명이 질문했는데 당신 스페인 이제 큰일 났다. 니네 이거 말 안 들으니까 나는 여기에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스페인은 2배로 지불하도록 만들겠다. 근데 스페인이 EU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스페인을 콕 집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의 머리에는 그게 분명히 있다. 이거는 국방비를 안 냈는데 관세를 쓰겠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고 네. 또 하나는 브릭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브릭스에서 반미 그 전선에 동조하는 국가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이 관세라는 거는 다 활용해서 경제와 안보와 연계해서 쓰는 것이 맞다. 그 베센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관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이다. 폴리티컬 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90일 유예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제 중국과의 본격적인 중국 누르기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서는 지난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공급망을 비롯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진영을 구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안 들어온다 하면은 관세 때리겠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 관세와 안보,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 그림을 그린 거는 우리 이쪽 경제계에서 많이 봤던 스티브 미란이라고 불리는 그 한국에서 미란이라고 불려요. 마이런이죠. 네. 미란 보고서라고 불리는 작년 네. 11월에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만들었죠. 이 틀을 경제 안보로 연결하겠다. 근데 베센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교수님. 그 안보와 경제를 이렇게 계속 패키지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핵이 없으니 미국의 국방력도 방위력도 필요하긴 한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라도 그걸로 우리가 좀 카드를 내밀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한국은 일단 생각해 보면 우리가 50만이 넘는 대군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잘 훈련돼 있고 그리고 최첨단화된 재래식 무기를 다 구축하고 있는 세계 5위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가 핵이 없을 뿐만 아니지 예.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군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또 그 지리상으로 보면은 여기 평택에 그 주한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캠프 험프리스 거기서부터 베이징까지 직선거리가 1,000km입니다. 가장 가까이 미국의 동맹국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에는 가장 가까이 중국의 심장부에 있는 국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지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그만큼 또 취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얘기가 나오냐면은 2014년 11월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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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
대만 해협 위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피테그세스가 2027년에 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 위협으로 삼고 하겠다라고 3월 말에 나온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뭐 상상하기 힘들고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거의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은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인 수단을 쓴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칭다오에 북해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해, 우리 서해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한 미군이 그 함대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함,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 쏘는 미사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히 이쪽은 굉장히 효과적인 지전략적 의미가 있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중국은 이곳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부터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옵션이 있어요. 꼭 여기 아니래도 일본의 난세 군도 측에서 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필리핀에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되는 거는 한국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 조건,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우려입니다. 이거에 한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말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이 긴 연설을 했습니다. 36분짜리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국이 34분 중에 한 번 나옵니다.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호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인도 이 4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국가와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가 배치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 것인가. 근데 한국은 잠깐 얘기하고 말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것은 미 국방부의 정책 차관을 잇는 엘브리지 콜비라는 인물입니다. 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담벼락을 걷는 국가라고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 근데 나머지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국 편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중국 견제에 공조하고 동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만들어놓은 방어선 안에 당연히 들어간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상황으로는 미국이 이 방어선에서 우리를 뺄 수도 있다. 지금 워싱턴에서 회자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현재 주한미군이 4성 장군이지 않습니까? 미 육군 사령관입니다. 그것을 3성 장군으로 내리고 그리고 주1 미군 사령관은 이제 공군이 주로 하고 해군도 하는데 3성 장군인데 그걸 4성 장군으로 하면서 유엔 사령관을 겸직시킨다. 현재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글로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엔 사령부를 글로 보내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방어선은 일본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방증하는 또 하나 사례 중에 하나가 제이비어 브런슨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 사령관이자 유엔사 사령관이고 네. 주한미군 선임장교 모자를 4개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위협에 대한 단일 대비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 한반도를 넘어선 영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비다. 그 의미는 중국 견제를 하겠다. 이거는 주한미군 사령관 측이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이전 사령관 라케메라 사령관도 비슷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은 당연히 주한미군의 주둔의 목적은 북한 위협이다 얘기했지 중국 견제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에 비유하기 항공모함 그 맞습니다. 네. 그걸 왜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군이잖아요. 그 발언한 데가 다 육군 무슨 심포지엄에서 한 거고 육군 4성 장군 자리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성들 육군 주둔의 이유를 계속 얘기한 거죠. 참 들어보면 쉽지 않네요. 쉽지 쉽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에이, 어떻게 될지. 아유.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6시 50분이 됐으니 그 교수님께서 미국 정책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또 찼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중국이랑 북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과는 앞에서도 지금 뭐 뉴스화 되고 있는 게 관세 유전 90일 연장 물론 트럼프가 이제 결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겠지만 그러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최초의 관세 협상이 이렇게 발발했을 때도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분기 말이 되고 소비 시즌이 되면 초반에야 공급업자들이 재고를 갖고 있어서 관세를 뭐 가격 정가를 안 하겠지만 소비 시즌이 다가올수록 어쩔 수 없이 가격 정가가 되고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뛰고 그러면 여론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내년에도 중간선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였거든요. 90일 연장이 되고 나면 그때 트럼프가 지금처럼 좀 여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갸우뚱함도 있는데 중국과의 협상 과정들이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2018년 시작된 일기 때와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기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이 손을 좀 들었죠. 그래서 대규모 미국의 이것도 사실 트럼프를 잘 다룬 거예요. 그렇게 결국 안 사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데 이기 때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하고 처음에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디커플링 하자는 수준의 네. 관세를 서로 때리고 했는데 결국 90일 유예되면서 미국은 관세를 145%에 30%, 중국은 125%에서 10%로 나뉘었는데 또 유예가 될 수 있다.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그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의 그 비중을 18%까지 낮췄어요. 그 전에는 뭐 거의 한 30 몇 퍼센트, 40%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을 했던 거죠. 당연히 그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등장하면 중국 때리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다변화를 해놨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는 그 정도 정교하게 생각을 못해서 자기의 경우로 막 때렸으면 당연히 중국이 우리 거의 항복하는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굉장히 지난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에 지난번에 나온 거 보셨겠지만 6월 10일 합의에서는 결국은 히토류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 수출 통제 완화해버렸고 양보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3차도 90일 연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의 미중 간의 갈등에 나타난 거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미국의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그거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 걸 네. 전부 다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겠다. 제가 다시 비판할 시간이 됐으니까. 네, 됐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 경제에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의 이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면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뭐 바이든도 IRA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트럼프는 채찍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한 말로는 동맹을 계속 존중한다, 같이 가자 얘기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나토의 32개국, 뭐 그때는 30개국이었죠. 와 인도 태평양의 4개국을 영어로 페더레이트 연맹을 해서 중국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나토 국가는 게 유럽의 가장 선진국들이고 인도 태평양의 한국을 비롯한 4개국 선진국이 같이 힘을 합치면 중국 견제를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나토는 다 빼버렸어요. 네. 나토 니네는 5% 내고 러시아 니네가 해. 그리고 인태 지역의 이 동맹국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까는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나토와 유럽 인텔을 연계를 해야겠죠. 근데 그 연계에 있어서도 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역시 제 질문도 안보와 경제가 계속 함께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중국이랑 다시 좀 경제적으로 개방도 좀 하고 중국도 우리들한테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인 거에서 미국의 시나리오대로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잘 될까? 그리고 우리는 스탠스를 어떻게 갖춰야 될까? 또 미국은 야 너 누구 편이야? 라고 질문을 언젠간 또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제가 조금 저의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정부나 이 부분의 판단은 다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요. 일단 큰 틀에서 이게 다 관세랑 경제랑 연계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거죠. 네. 현재 한국에 대한 방어 책임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에 5022라고 작년에 새로 개정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고도화된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왜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를 책임 못 지느냐. 물론 우리는 핵이 없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현재 이재명 정부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전자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방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모든 걸 한다. 한국 주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렇게 돼야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만 이건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 해리스가 돼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네. 그 대신에 중국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여기에 많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주1 미군의 7함대를 비롯해서 전력상도 그렇고 거기가 대만으로 훨씬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근데 우리도 여기에 연루돼 있습니다. 대만과 한반도 문제는 당연히 연루돼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정부 차원에서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비공개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만나서 우리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를 하는 거죠. 니네가 계속 대만 해협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대만 해협 때 주한미군을 어떻게 쓸 것이고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냐. 그걸 다 듣고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도 같이 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일본이 발표한 그 계획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조적 역할만 하고 있어요. 일본도 사실은 당연히 거기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일본은 바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같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사실 유사한 입장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죠. 최소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는 없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해갖고 서로 협의를 해갖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 중국 견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상징성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국방비 제대로 여전히 부족하다. 또 하나는 방위비 안 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뭐 10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세 협상 때 그 위성락 실장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국방비 5% 증액하겠다. 아까 처음에 모델 말씀드린 나토 모델 따르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자동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또 3%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또 하나는 방위비. 아까 말씀드린 12차 특별협정으로 우리는 국회 비준까지는 받긴 했지만 그 돈이 1조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특별협정 SMA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미군 주둔 비용에 이건 다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인건비 같은 거 빼는 거거든요. 네. 세 개 항목으로 그거는 소파에 따라서 규정된 거를 우리가 100% 해준다 해도 지금보다 1조 5천억 정도를 더 내면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드디어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주둔 비용 100% 받았다. 1조 5천억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은 걸 뒤집어야 되니까 정치적 부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주는으로써 우리가 자동차나 관세 이 부분에서 줄일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이득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조련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1조 대면 내실만하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버리는 엄청 큰 돈인데. 엄청 큰 돈인데 예. 참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트럼프에게는 헤드라인 딱 하나 맞습니다. 명분 주는 숫자, 거고. 그 사람은 딴 건 안 보니까 숫자만 보니까요. 그러게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이제 사실 뭐 8월 1일이 완벽한 데드라인은 아니겠으나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저희가 뉴스는 계속 팔로우하면서 오늘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